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12월에 들어서도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이죠. 장중에 2670포인트도 넘어서면서 지금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닥도 890선 위에서 이 900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학개론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 이렇게 두 분의 진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부터 이 떠들썩한 뉴스 하나 좀 뜯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이야기죠. 지금 법원의 문턱을 넘었다는데 관련주들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면 대응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니스탁의 진의 문서진 전문가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KCGI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 법원의 자세한 판결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오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겠지만 오늘 지니 스탁 시간에도 제가 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제 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강성부 펀드죠. 이쪽에 KGCI 쪽에서 이번에 이제 한진칼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기준해서 이제 이 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KGCI에서 이제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이제 이 한진칼의 3자 배정 참여 이쪽 관련 부분은 좀 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신주 발행이 그러니까 이 KGCI 쪽에서는 이겁니다. 이번 3자 배정 이 신주 발행은 단순히 뭔가 경영상의 게 아니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발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 쪽에서는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신주 발행이 그냥 이게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이 경영상의 목적으로 발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사실상 물론 이제 이것도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이번에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 3자 배정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여기 발행 이 신규 발행에 참여가 되면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참여가 되거든요. 지분이 참여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산업은행은 지금 조현태 회장의 어찌 보면 우호 지분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으니까 만약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조현아 전 부회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건설 그리고 이 KGCI 요 세 명의 연합 전선에서의 지분율을 앞섭니다. 지금 현재는 45대 한 41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조현태 회장이 조금 비중이 낮은데 이게 만약에 산업은행이 여기서 3자 배정으로 10% 정도를 지분을 확보를 해버리면 사실 조현태 회장 이쪽이 우호 지분이 합치면 47%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KGCI 이쪽에 이 진영이 사실 40%대로 내려가니까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진칼 쪽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은 조현태 회장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KGCI는 계속 그런 이야기는 했었죠. 3자 배정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인수가 목적이라면 3자 배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주 배정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참여할 테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일단은 3자 배정 쪽으로 지금은 가닥이 잡혔고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원 판결은 아까도 했지만 이게 정관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결정이다라고 보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조현태 회장이 손을 좀 들어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법원의 문턱을 좀 넘어섰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넘어야 할 사람들도 꽤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한 건 이 독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이제 국내 이제 공정위의 판단이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번에 법원에서 사실상 이제 이거를 인수를 인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 쪽에서의 판단은 불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허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공정위가 좀 조건부를 달겠죠. 조건부 승인 이쪽으로 저는 가닥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공정위 쪽보다는 사실 이쪽이 좀 더 신경이 쓰이겠죠.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그다음 중국, 일본 이 정부의 이제 승인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EU 쪽일 겁니다. EU 집행위가 지금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손을 안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1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리스 항공이랑 올림피아 항공인가요? 이게 합병하는 관련 부분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사실 그때 당시는 유럽 내의 항공사들의 합병이었던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 유럽이 아닌 비유럽권의 항공사의 합병이라는 점에서 사실 그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EU 같은 경우도 이것도 역시 조건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이 EU 쪽의 승인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여러 다른 이제 국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상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뭐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승인을 해줄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이 항공업의 좀 비중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합의하고 조건을 결정하고 그래서 조건부 승인까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빨라도 한 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걸리는 게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이 지분 자체를 델타항공이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 델타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델타항공 계열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돼 버리면 사실상 델타항공 플러스 또 지금 그러니까 이 세계 7위 항공사가 합쳐지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독점 관련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조건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중국과 일본 쪽에서는 반대는 뭐 사실 서로 이제 국가 외교 간의 부분인 것 같고요. 산업적인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이 외교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감이 가지지는 않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핵심은 미국과 유럽 쪽의 승인인데 조건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부 승인 내에서 결국 다만 이게 얻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좀 꽤 걸릴 것이다. 한 1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은 구조조정에 따른 이 노조의 반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사실상 이 경영적인 부분은 조금 더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중복 노선의 투자도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부분도 좀 통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상직, 뭐 그 다음에 근무자들도 좀 교통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승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종사 이쪽도 조금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좀 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노조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지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계속 지금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노조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넘기냐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 따른 노조의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이것도 역시 또 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또 시간이 좀 걸리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게 되면 세계 7위의 항공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재편이 되게 되는 건데 앞으로 항공주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뭐 이야기 드리면 일단 뭐 큰 틀에서 저는 항공산업을 그렇게 메리트 있는 산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어제 밤에 야인 시대에서도 이야기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워렌 버핏이 계속 이제 남긴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시 항공주를 주문하려고 전화기를 들면 그 전화기를 뺏어라 뭐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번에도 또 안 뺏었나 봐요. 또 델타 항공을 또 투자하셔서 또 손절을 하셨죠. 어쨌든 그 항공주가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공산업의 메리트는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좀 돈이 많이 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행기라는 게 감가상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 비행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정비를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사실 새로운 비행기는 계속 나오죠. 그럼 그 비행기를 계속 이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그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행기 한 대가 뭐 2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부채를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도 제가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한번 드렸는데 교통의 이동 수단과 관련돼서 이 항공 이동 수단이 굉장히 이제 이 효율이 떨어지죠. 뭐 KTX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서울에서 동대구역 기준으로 특실 기준으로 한 6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실 기준으로 한 4만 3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김포공항에서 대구공항까지 비행기가 나오면 한 1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기차가 더 많이 타는데 더 많이 태우고 가죠. 하지만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항공은 그만큼 기차만큼 못 태우지만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죠. 확실하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 물론 화물 쪽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공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부분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면에서 항공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업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냐 상황을 봐야 되겠죠. 물론 가까운 근거리는 제가 보기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좀 빨리빨리 이동을 그동안 눌려왔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겠지만 사실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이 항공주의 좀 어찌 보면 가장 그러니까 이 메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미주 노선 아니면 오세아니아 노선 아니면 유럽 노선 이쪽 노선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딜 전망이 있고요. 다만 이건 있겠죠. 내년도에 반등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시장의 중심 섹터로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걸 레포트의 주력주로 좀 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항공주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을 때 조금씩 가서 한 내년에 코로나 종식 관련 이벤트로 좀 주가가 좀 부양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포트 내에서 주력 종목으로 끌고 가기에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섹터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니스탁에서는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관련된 뉴스 체크를 해보시면서 항공주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김혜진 전문가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학개론 강의에서는 주제를 사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 쪽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비, 그러니까 영화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지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주식학개론 오늘의 페이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화 산업이라는 주제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 뭐 미디어 중에서도요, 지금까지 뭐 콘텐츠 아니면 뭐 광고 이런 쪽으로는 살펴드렸지만 영화를 딱 잡고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코로나 피해를 사실 영화는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은 영화를 좀 콕 집어서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주식학개론을 에서 주제를 다루는 내내 미디어 쪽에서는 뭐 컨텐츠, 네. 뭐 광고, 그리고 웹툰, 그쵸. 엔터, 게임 많이 다뤘는데 영화만 다루지를 따로 찍질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매력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코로나에 가장 피해를 받은 미디어 산업 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이지 않을까. 그게 영화였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업황 자체가. 네. 참고로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도요. 예, 웬만하면 나오면 진짜 거의 볼만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제가 극장에서 거의 다 보는 편인데 제가 극장은 안 간지도 저 벌써 한 7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영화관에서 영화 본 지가 네. 정말 언젠지 생각이 나지가 않고 나중에 뭐 코로나가 정말 잠잠해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날이 마스크를 벗고 영화를 네. 보는 날이 생기면
좀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보고 싶어서 뭐 하루에도 몇 번도 보고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영화관 같은 경우는 좀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밀집된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좀 컸습니다. 확실히 그런 실적이라든지 수치상으로도 가장 피해가 컸어요. 미디어 산업 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영화였고요. 이제 10월 달까지, 11월은 이제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10월 달까지 올해 영화가 누적 매출액을 보면 뭐 저희가 뭐 코로나 피해를 받아서 안 좋은 산업이 뭐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데 영화는 정말 반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 또 넘게 이제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70% 넘게 지금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규모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극장을 찾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쵸. 영화 제작사들도 자꾸만 맛찍어 놓고 지금 영화를 새로운 영화를 사실 안 내보내니까 못하죠. 네 사실 뭐 보면 영화를 보고 싶어도 막상 이게 볼만한 또 영화가 없어서 또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확 준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영화 산업이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인구에 글로벌적으로 대비해서. 예. 그렇죠. 뭐 미국, 중국에 이어서 네. 거의 5위권, 글로벌적으로 5위권 안에 드는 영화 산업이 큰 규모가 큰 나라인데 최근에 이제 10년 만에 주말 관객 수가 100만 명을 하회를 했다라는 수치도 나오고 있고요. 이 관객 수가 지금 10월 달까지 누적 관객 수가 뭐 70% 넘게, 뭐 72% 가량이 하락한 수치라고 하니까 정말 영화를 못 보기는 한 상황인 것 같죠.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회색 그래프가 평균치 이제 올해 이제 각 달에 1주차, 2주차 각 일주일별로 평균치, 관객의 평균치인데요. 거의 다 올해 파란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상회하기도 했지만 코로나가 발발된 이후부터는 정말 계속 하회를 하고 있는 수치를 볼 수 있고요. 정말 초창기 때는 10% 내외도 관객들이 그렇죠.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영화 산업에 좀 피해가 큰 지금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죠. 마찬가지이고요. 뭐 관객 수, 매출 다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영화 산업을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안 다뤄드렸던 이유도 당연히 거리두기를 하면은 영화관 자체도 안 가지만 그나마 정부에서 조금 풀어줘서 반 거리두기가 좌석 배치를 한 칸 건너 한 칸에 네. 앉을 수 있게는 해줬거든요. 그럼 그렇게 치면 영화관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네. 반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도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영화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영화 산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는지 그 산업이 부진한 상황인지를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쯤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아직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신 소식이 나오거나 네. 조금 더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소식이 나오면 깜짝 반등을 해주는 게 그래서 영화 산업이거든요. 좀 시장에서도 반기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조금 백신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지금 백신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반응하는 뭐 섹터군이 영화, 뭐 여행, 뭐 항공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깜짝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의 뭐 투자 포인트를 잠깐 찾으신다면 또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있으면서 미국장에서의 영화 산업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악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정말 깜짝 반등을 해줬어요. 네. 미국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하루에 뭐 이 관련된 영화 관련된 주들이 뭐 50% 미국에서 상승했네요. 그렇죠. 50% 넘게 상승을 하루에 했는데요. 이게 뭐 미국 내에서 가장 이제 체인을 많이 가진 영화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최대 멀티플렉스를 가진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 영화관 내에 그 CF 광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4.12%가 지금 상승을 해서 이 흐름이 국내에서도 이어져서 역시 코로나 백신이 조금 기대감이 있을 때 국내 영화 산업을 종사하는 기업들도 상승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또 코로나의 백신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이런 통계도 있어요.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답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씀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흥행작,
그러니까 뭔가 네. 기대작이 나올 때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 가겠다라는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좀 흥행 기대작이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관객이 증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에서 거의 70% 수준까지는 관객 수를 채울 수 있게 만큼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론 영화들이 다 개봉을 지연을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작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경우인데 최근에 그래도 좀 흥행작이었던 거 반도 뭐 아니면 저건 다 봤네. 저도 봤네요. 반도도 봤고 그러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도 봤네요. 반보는 근데 저는 보긴 봤는데 극장에서는 안 보고 저건 IPTV로 본 것 같고요. 저 두 영화는 제가 극장에서 저도 본 것 같네요. 그러세요. 정말 네. 관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흥행작이 있으면 반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같은 경우에 반짝반짝 관객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담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나오는 거 뭐 삼진그룹, 뭐 영어 토익반, 도굴 같은 경우에도 관객 수가 주말에 일시적으로 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희망이 있다.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있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화 제작사들이 지금 제작해놓은 영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데 개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작사들이 또 좀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흥행작들, 기대작들이 조금 개봉을 해준다면 그래도 뭐 바닥에 깔렸던 관객 수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그걸로 인한 뭐 실적이라든지 그래도 바닥은 좀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화 산업을 실적으로 보시려면 지금 다 적자 구간이니까요. 실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뭐 내년 하반기, 내년 2분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들, 뭐 백신의 뭐 출시로 인한 기대감으로 단짝 상승을 했을 때 그 정도 잠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포인트로 삼으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화 산업의 부진한 현실과 함께 앞으로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영화 관련주는 딱 거의 직접적인 영화 관련 이 네 개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물론 뭐 바른손도 있긴 하지만 이거 좀 테마가 좀 많이 타는 종목이라서 제가 그 종목은 뺐고요. 쇼박스, CJ, CGV, 그다음에 뉴 그리고 이제 J 콘텐트리 이렇게 저희가 네 종목을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박스인데요. 일단 여기 지금 저희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투자 포인트 이 세 개를 할 때 네. 대부분은 긍정적인 거를 많이 저희가 이야기 드리거든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무기한 연기 중인 지금 라인업입니다. 이거 이 지금 쇼박스 홈페이지에 보면 쇼박스 라인업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에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찍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이쪽에는 지금 안 보이는 보통 보면 이게 다 찍어는 놨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이게 언제 개봉을 할지를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예, 그나마 이게 쇼박스 원래 나온 게 국제수사 곽도원 분이 이제 주연을 한 국제수사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흥행이 좀 참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들은 더더욱 더 지금 좀 조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봉일이 다 2020년이죠. 2020년 개봉 예정작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 밀려 있다라는 거. 포스터 작업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예, 포스터 작업도 안 돼 있을 정도로 지금 후반 작업도 이들 종목들은 종목이 아니라 이들 작품들은 다 후반 작업도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연기하고 있다는 거. 이 쇼박스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좀 참 약간 암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쇼박스는 또 극장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뭐 뒤에 또 설명드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대비해서 극장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쵸. 영화관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또 격상되고 있는 상황, 특히 연말이 원래 대체적으로 이제 이 극장업은 성수기잖아요. 예, 아무래도 연말 크리스마스 대작들이, 시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방학 시즌이라서 대작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성수기인데 이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격상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이제 영화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또 해외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지금 현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이는 것이 지금 없는 업황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저가 매수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네, 뭐 같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좀 흐름은 나올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게 좀 추세를 완전 돌리려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좀 맥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다 영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어서 CJ, CGV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국내에서 가장 영화 상영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뭐 관객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매율 같은 경우도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1위 영화사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많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매출 구조를 좀 바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좀 이익이 안 나오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폐점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서 전국에서 한 30% 가량은 올해 좀 폐점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영화관이 정말 미어 터질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정말 그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연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행업이랑 이쪽은 확실하게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영화관에 가면 뭐 심야 영화까지 해가지고 한 3-4번을 보고 싶은 생각이긴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러한 뭐 발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을 못하니까 그 저희가 OTT 산업에 대한 성장을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딱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디즈니도 보면 본인들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원래 같으면 그냥 영화관으로 개봉해야 될 거를 그쵸. 그냥 이제 못하니까 OTT로 그냥 개봉을 해버린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게 OTT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조금은 광고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OTT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 쪽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더 파급력은 좀 강하긴 하죠. 근데 이제 매출 관련 부분은 당연히 영화관이 더 좋긴 그렇죠. 하죠. 상영관 입장에서는 사실 OTT에 바로 이렇게 그 뭐랄까 나오면. 개봉을 한다는 게 수익적으로는 좀 손해예요. 그렇죠. 네 명이 모여도 한 번 돈 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명 모이면 4명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지금 영화 산업 구조 자체도 우리가 티켓을 한 장을 샀을 때 반을 지금 상영관이 먹거든요. 네. 50%를. 나머지 50%는 뭐 제작사, 배급사 이렇게 나눠 갖는 배분인데, 그러면 그 티켓에서 반을 지금 수익을 떨구는 그렇죠. 거니까 못 버는 거니까 상영관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죠. 그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넷플릭스랑 뭐 동시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그 OTT 그 DVD를 늦게 출시하잖아요. 네, IP를 좀 늦게 하죠, 항상.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물론 현실에 좀 적응을 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변화인 것 같지만, 뭐 이쪽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뭐 뭔가 좀 뭐 변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CGV 같은 경우에는 좌석별로 가격을 다르게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없앴어요. 그 부분은 없애고 그 대신에 이제 똑같이 받는 대신에 살짝씩 티켓값을 올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떻게 수요층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조삼모사네요, 조삼모사.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변화를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리고 CGV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지금 자회사 지금 뭐 매출처가 많거든요. 영화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베트남, 터키에 이제 진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코로나가 해소가 돼서 글로벌적인 지금 영화 산업이 조금 더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거기서 기대되는 매출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또 이제 나온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쪽의 매출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사실상 좀 지금 코로나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쪽이라서 베트남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최근에 정말 수치상으로도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서의 지금 영화 관객수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살짝 우상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매출도 기대가 되는 부분. 근데 왼쪽에 매출 그래프도 그렇고 영업이익 그래프도 보시면 좀 올해는 조금 최악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올해 또 기저효과로 내년에는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실적을 기대한다면 조금 길게 보시고 잠깐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점수는 그래서 지금은 8점을 주겠습니다. 네, 뉴입니다. 뭐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그 뉴는 아니고요. 네트워크 뉴스. EV, 그다음에 이제 풍력을 말하는 윈드 이 뉴는 아니고요. 영화 제작사 뉴입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쇼박스와 뉴 둘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뉴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쇼박스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영화관 쪽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면 뉴는 앞서 지금 CGV를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관 이외에 OTT 시장으로도 좀 발빠르게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상 뉴는 이전부터 드라마도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쪽도 이제 지금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쇼박스를 보여드릴 때는 정말 암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나마 뉴는 조금은 나은 게 물론 이건 다 이제 뭐 멸망, 악마 판사, 입술은 안 돼요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개봉은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입술은 안 돼요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미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놓고 지금 이제 후반부 작업을 하다가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지금 개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특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찍어놓은 겁니다. 다 찍어놨는데 지금 후반 작업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앞서 지금 뭐 김현지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다 찍어놨다라는 거죠. 다 찍어놨고 그럼 이제 출시를 이제 개봉을 이제 내년부터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영화 콜이라는 게 여기는 미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뭐 김현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래 극장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극장용으로 만든 거를 지금 극장에 계속 개봉이 안 되니까 이걸 넷플릭스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은 지금 이거는 이 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드라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매출처는 좀 다양해진다라는 거. 예, 물론 드라마는 촬영이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뭐 영화관과는 다르죠. 드라마는 찍어서 보내면 오히려 드라마는 특히 TVN 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뭐 별로 부담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쇼박스보다는 그래도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제작을 해놓은 게 자꾸만 미뤄지고 있고 개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더 좀 우려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영화 산업 내에서는 그래도 좀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차트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한번 노려는 볼 만은 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좀 메인군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7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컨텐츠리 볼 텐데요. 저희가 OTT 그래도 시장에서 여기는 좀 많네요, 뭐가. 그죠. 느낌이 딱 오네요. 이제 꽤 많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나 보네요. 그렇죠. 제 콘텐츠는. 이게 바로 OTT 시장의 메리트 장점인 게 IP를 하나만 잘 출시를 하면 그 드라마를 하나만 잘 해놓으면 판권 수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사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언제적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반영이 된 지 꽤 된 드라마지만 그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글로벌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이게 정말 OTT 산업의 그 컨텐츠 기업들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OTT 채널에서 공급되는 컨텐츠도 그렇고요. 매출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이 컨텐츠리가 지금 영화 산업에도 물론 지금 그 메가박스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요번에 또 지분율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90%가 넘게 지금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사실상 제이 컨텐츠리가 메가박스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뭐 메가박스 쪽도 있지만 영화 쪽도 있지만 TV 쪽을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뭔가 실적에서도 믹스 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잘 일어나고 있는 회사다,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부문은 정말 견조하게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영화가 아직까지 정말 불투명한 네. 거죠. 최근에 왼쪽에서의 부문별로 보시면 확실하게 파란색하고 회색하고 지금 그래프가 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파란 색깔이 이제 방송 부문 쪽의 영업이익이고 회색 부분이 영화 쪽이기 때문에 뭐 방송과 영화가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게 지금 상충이 돼서 제이 컨텐츠에서 실적이 물론 적자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그쪽이 좀 완충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 부분은 올해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올라가거든요. 매출이 올라가는데 영화는 확실하게 매출이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점. 영화 산업까지 조금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기대되는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컨텐츠리도 일단은 방송 부분에서의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8점을 주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점수가 7, 8, 7, 8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인지 꼽아 주실까요? 네, 뭐 딱 봐도 그래도 뭔가 먹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은 느낌이 있는 제이 컨텐츠리를 저희가 탑픽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냥 영화관 쪽 매출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 뭐 OTT나 콘텐츠. 드라마 쪽에 이쪽에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충분히 더 괜찮아 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제시한 목표가는 38,000원입니다. 사실 되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 산업 자체가 시장의 메인군으로 아직까지 자리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높은 목표가를 잡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한 38,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코트3 손절 가격은 26,000원, 목표 가격은 3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영화산업에 이렇게 탑픽 종목 꼽아봤는데 지금 탑픽 종목 말씀드린 김에 목표 가격도 말씀드렸죠. 자,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탑픽 종목 중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가 목표 가격에 벌써 도달을 했다고요? 네, 뭐 이 무거운 종목이 한 2달 정도 사이에 지금 22%의 수익을 달성했다라는 건 좀 그래도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철강 관련 부분을 한 10월 달에 한번 이야기 드리고 최근에 다시 순환매 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철강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확실하게 포스코는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어제도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보다 확실하게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뭐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이라도 더 저는 괜찮다.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좀 기조적으로 우리 시장을 코스피 시장을 매수해주는 기조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목표가를 좀 높여서 한 30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좀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주식학개론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녁 7시죠. 순환매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좀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장이 1시간 늦게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들도 1시간 늦게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내일은 주식학개론 2시간인 3시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내일 3시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